러시아 공사관을 택한 고종의 선택. 전례 없었던 역사적 사건에 대한 평가에 묻혀 우리는 지금까지 아관파천이라는 사건에만 집중했을 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머무르는 동안 벌어진 일들에는 무관심했던 것 아닐까요? 1년이라는 짧은 시간, 러시아 공사관에 머무르는 동안에도 고종과 조선 정부는 근대 독립국가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고종은 이 시기에 무엇을 했고 또 조선 정부는 무슨 일을 했느냐? 그것이 이후에 우리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아관파천이 1896년 2월 11일이죠. 근데 그로부터 불과 2달 뒤에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한글 전용 신문이 발간이 됩니다. 그게 바로 독립신문이에요. 독립신문에서 한글 전용을 하고 나중에 1899년까지 계속 이제 이거 발간이 되는데 아마 그 당시에 요 한글 전용 신문이 나와서 이제 서양 문물에 대한 소개를 하고 서양 지식에 대해서 일반 백성들에게 계몽 운동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근대화 운동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사정을 또 이제 영문판도 나오니까 해외에 알리고, 그러니까 소통하는 그 중요한 그 창구가 됐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독립협회가 조직이 됩니다. 4월 7일이 신문이 발간돼서 오늘 신문의 날은 4월 7일 독립신문 발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불과 석 달 뒤인 7월에 가서는 독립협회가 조직이 되는데 앞에 독립신문의 제호 독립, 독립협회의 독립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 다 뭐예요? 시대의 과제는 나라의 독립이다라는 얘기죠. 청나라가 이미 우리의 자주 독립을 위해하던 청나라가 거꾸로 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독립을 주장하고 있어. 뭐냐? 아직 독립이 완비되지 못했다. 그건 왜? 일본이 개입하고 우리를 위협했고 또 앞으로는 러시아나 어떤 나라들도 우리를 위해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올 것이니까 우리의 자주 독립, 비록 힘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딸려서 우리가 산업화를 못하고 나라가 부흥하지 못해서 힘들긴 하지만 적어도 정신적으로만은 이런 걸 이루자. 정신적으로 그런 쪽으로 앞서가야지 나중에 현실적인 실력을 갖춰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독립이라는 게 구호가 되고 독립협회가 조직돼서 거기에는 정부 관료들이 회장을 하고 정부 관료들이 대거 참여해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 외국을 다녀온 신지식인들이라든지 또 깨어있는 상인들, 도시민들 다 들어와요. 그리고 관민이 협력을 해서 독립협회를 조직한 거예요. 나라의 독립, 자주 독립, 나라가 부강해져야 된다. 독립신문의 취지나 독립협회의 취지나 마찬가지예요. 독립신문이 발간되고 또 독립협회가 조직되고 또 독립문 건립운동이 조정에서 특히 왕실에서 거금을 내고 또 모금을 하고 해서 관민이 협력해서 독립문을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가치와 또 지향 방향을 다 담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런 방향으로 나중에 실제로 정책을 이제 펴나가게 되는데 이러한 세 가지 우리 역사에서 우리 5,000년 역사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독립신문이나 독립협회나 독립문 차지하는 위치가 대단히 의미가 있죠. 자, 이런 건 상징적이고 우리 국내적으로 이제 이러한 조치를 취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고종이 러시아 공산으로 가 있는 것 자체는 일반 백성들도 이거는 이게 모양이 이게 그렇지 않느냐? 전국의 유생들도 마찬가지고 또 고종의 입장에서도 남의 나라 공사관에 가서 그 살림살이를 하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빨리 돌아와야죠. 그래서 전국의 유생들이 빨리 돌아와서 자주권을 확립하시라 라고 했는데 독립신문에서는 빨리 돌아와서 자주독립권을 확립하고 싶은 생각은 왜 임금은 없겠느냐? 당신들만 그러냐? 그런데 당장 돌아오면은 그럼 고종은 어디 거처할 것이며 누가 경호해 줄 것이며 신변이 안전이 이게 구비돼야지
통일신문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조정에서 취한 조치는 우리가 군걸경비병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군걸경비병을 확보하려면은 누가 가르쳐야 돼. 무기도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거를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중국한테 구할 수도 없고, 미국은 관심이 없었고, 일본은 안 되고, 청나라는 그렇고, 결국 러시아한테 이걸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4월 1일 날 서울에서 그 고종을 그저 러시아 공사령관에서 아련하고 출발을 해가지고 저쪽 마포를 거쳐서 인천으로 해가지고 출발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를 유럽을 거쳐서 일주한 특사로서 민영환 특사 일행입니다. 이분들이 러시아에 갔을 때 간 명분은 뭐냐면, 그 당시 니콜라이 2세가 모스크바에서 황제 대관식을 치르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일본의 사절루가하고 군부의 원로 야마가타 아리토모가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또 중국의 대내외 정책을 이끌어가던 총리 이용량이 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영환 선생이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럽이나 세계 강대국들 모두 다 한 30여 개 국가 가까이 모스크바에 사절을 보냅니다. 이때 러시아는 동아시아 지역의 정책을 두고서 조선과는 물론 그 다음에 청나라와 일본과 협상을 체결해요. 근데 우리 조선에서는 이제 민영환 특사가 요청한 것을 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답을 하는데, 이건 뭐 협상이나 조약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냥 요청에 대한 해답문인데, 해답 내용은 민영환 특사가 먼저 요청한 군사교관 파견 200명 정도 요구해요. 이건 왜? 우리나라의 국방을 위해서는 앞으로 군대를 양성해야 되는데, 한 3, 4개년 사이에 4만 명의 우리 병력을 양성하려고 한다. 군사교관 200명 정도 빌려달라. 두 번째, 우리가 청일전쟁 당시 일본한테 빚을 진 게 있어요. 일본이 우리에게 강제로 뒤집어 씌운 거야. 그래서 이 빚을 갚지 않으면 일본한테 경제적으로 예속되니까 우리가 갚기 위해서 이 돈을 좀 빌려달라. 그 얘기예요. 근데 러시아에서 이걸 빌려주지 못했어. 왜? 러시아도 여러 가지 궁색하고 10여 횡단철도를 건설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프랑스한테 돈을 빌려 쓴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300만 원 정도 돈을 빌려준다 그러면 영국이나 일본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러시아가 재정적으로 조선을 집어삼키려고 하는구나, 이거. 또 하나, 군사교관을 200명씩 빌려주면은 영국이나 일본이 역시 또 가만히 있질 않아. 그러니까 러시아는 대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쪽에서는 우리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러시아가 우리에게 관심이 없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청나라 일본한테도 그동안 순환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운데, 미국은 관심이 없고 영국이나 프랑스 다 그렇고 매달릴 때는 러시아밖에 없는데, 러시아가 정작 우리가 살기 위해서 군사교관 초빙하고 재정 차관 빌리는 거를 국가의 운명을 걸고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대응을 하니 그 우리를 어디로 가? 갈 데가 없어. 이제 나라는 망했구나. 민영환 특사가 러시아에서 탄식을 하고 아주 그냥 고민을 한 게 바로 그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냐? 우리 나라 망했다. 그래서 줄담배를 피우고 방 안에 들어 앉아서 고민을 많이 한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자, 어떻든 이런 노력을 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은 소득이 있어요. 민영환 특사가 갈 때 태평을 건너서 저쪽에 그 미국, 또 캐나다 거쳐서 영국, 프랑스 이렇게 해서 이제 모스크바를 갔는데, 돌아올 때는 저쪽에 시베리아 횡단철도 노선을 타고 왔어요. 나중에 요 블라고베시첸스크, 하바로보스크 해서 그 다음에 저쪽 부산을 거쳐서 이렇게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무르강이 있죠. 우리가 흑룡강이라고 하는. 여기는 1860년대로부터 우리 교민들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가서 많이 그 강을 따라서 이렇게 연변에 포진하고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돌아오면서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아무르강 연변에서 우리 교민들을 만나면서 처음에는 민영환
선생이 굉장히 좀 이 사람들 불법 아니에요. 국경을 넘어간 사람은 조선시대 사형입니다. 그런데 범법자로 생각을 했다가 차츰 우리 그 사절이 거길 다녀간다 그러니까 곳곳에서 우리 그 교민들이 지역 단위로 촌장을 세우고 다 단결해서 상투 틀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상당히 개척을 잘하고 있어. 그 중에 자제들은 모스크바 대학에 유학을 보낸 이런 사람들도 있어. 그걸 보고서는 야, 이 해외에 나와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욕심이 있구나. 또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안정이 되면은 모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응?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이제 해외에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이렇게 개척심이 높구나. 오히려 나라 안에서 이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제대로 성장을 못하고 있구나. 이 경험은 나중에 민요한 특사가 돌아와서 하와이 이민 사업으로 연결이 됩니다. 하와이 이민들 중에 중국도 있고 일본인들 먼저 갔죠.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왔는데 하와이 해외에서 들어온 그 미국의 해외 이민 중에서 가장 성공한 교육열이 높고 단결심이 높고 그 독립운동 자금 또 이런 걸 보내고 결국은 임시정부가 발전해 나가는데 큰 기여를 하죠. 그리고 오늘날 한국이 세계화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잖아요. 그동안은 해외에 나가는 걸 단속을 했지만 이제는 해외에 나가면은 우리는 땅이 비좁고 먹고 살기가 너무 좀 어려운데 넓은 세계를 향해서 나간다면은 뭔가 새로운 그 역사를 개척해서 그들도 살고 또 모국에도 기여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밑받침이 돼가지고 민용환 선생이 바로 해외 이민 사업을 주관하는 수민원 초대 총재가 됐어요. 그때 거기서 여권을 발행하고 그 여권들 다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관파전 당시에 단초가 열렸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민용환 특사가 세계를 각국을 다 다녀보니까 나라를 위해서 전몰한 장병들을 기리는 불멸의 꽃. 각 나라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장군뿐만 아니라 일반 병사들까지. 그래서 이제 고종도 특히 이제 동학농민봉기 청일전쟁 당시 또 춘생문 사건 당시 또 그 이전에 명성황후 시해 사건 당시 그 뭐 궁궐을 지키다가 희생한 사람 장병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위한 추모 재단을 만든 거예요. 아마 조선왕조 500년 동안 일반 병사들까지 대상으로 해서 국가가 추모하고 기리는 그러한 비를 세운 건 아마 이때가 처음이 아닐까.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장군들, 특별한 고위 관료 대신들 이런 사람들을 주로 대상으로 했잖아요. 오늘날의 가치기조로 보면 일반 사병들까지 그 대상으로 했다는 얘기는 근대적 의미의 국가보훈 사업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이것도 민용환 선생이 세계 일주한 경험을 통해서 와서 이 사업을 건의했고 초대 그 기관의 장 역할을 했습니다. 아건파천 당시 무엇을 했느냐라고 보면은 대한제국기로 이어지면서 오늘날로 같이 연결되는 근대화의 씨앗이 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폈고 또 더 넓게 해석을 한다면 세계화의 어떤 그 움직임을 그때 시작을 했구나 하는 걸 또 알 수가 있어요. 이상 아건파천 당시의 그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